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역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변희재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야, 우리 변희재 대표가 제 시간에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진짜 얼마만입니까? 아, 진짜 반갑습니다. 상암동에서 출발하니까 마포에서 출발할 때 문제가 되는데 예, 예. 상암동? 예. 그저 가깝더라고요. 나로 지하철로 와야지 그 가양대교 넘어면 반 죽는데. 아니요, 전혀 안 막혔습니다. 오늘 안 제가 이제 막혔다? 마포에서 올 때 항상 막혔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상암동 쪽으로 해서 좀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김종대 의원님은 뭐 내일 의원님들하고 무슨 간담회가 있어요. 간담회 예. 잘하셨어요. 예, 좀 알려줘야 가르쳐줘야 돼서. 될 것 같아요. 네, 알려줘야 됩니다. 네. 요새 맹활약하고 계시는데. 예. 예. 저희 프로그램도 어저께 맹활약을 했습니다. 아, 어제 저희 스픽스가 92만 몇천 명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93만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곧 93만이 되더라고요. 오늘 93만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 예, 여기서 최고. 예. 아이고. 스픽스 잘 되게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힘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 구독을 위해서 활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기분 좋은 뉴스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대통령 탄핵 청원을 등에 업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칭찬하죠? 칭찬합니다. 기세가 아주 좋아요. 예, 기세가 좋습니다. 예, 기세가 좋은데 지금도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세요. 6시 기준이 지금 저렇게 되네요. 예, 네. 103만 명을 돌파했는데 예, 저게 기계적 증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기를 오래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난 기다렸다 한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지금. 네. 네. 국민의 정권 심판 목소리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청원에 대해서 깝깝하니까 이게 총선에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나가서 투표했으면은 그 정권이 그 민심을 따라 뭐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상태로 3년을 생각하니까 깝깝해 보여서 저는 요 사건하고요. 요즘 그 넷플릭스의 그 돌풍이라는 정치 드라마가 있는데 엄청난 이게 몰리는 것도 그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정치 보면 깝깝하다. 그러니까 깝깝함이 그냥 이런 분노와 이제 심판으로 지금 또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네. 총선에서 네. 그 정도 했었으면은 알아서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또 다시 2차 행동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저도 탄핵 동의안 누르려고 하다가 계속 그게 에러가 나가지고 기다리는 중에서 못해서 우리가 7월 20일까지가 그 기간이거든요. 네. 서버 증설되면은 하려고 지금 좀 기다리는 중인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알아야 이해하고 되는데. 있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이걸 혹시 이용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시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건데 왜 하니? 이제 이런 얘기 사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기다려서까지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민심이라는 것을 정말 정치인들이 좀 뼈저리게 깨닫고 네. 특히 총선 때에 탄핵을 내세웠던 내지는 3년 너무 길다 내세웠던 분들이 호응을 많이 얻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뀐 게 없으니까 우리들이 더 행동을 보여주겠다 해서 지금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말 깊이 있게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0만 명 돌파하는 거 물론이고 200, 300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국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이거 김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때도 140만이었다. 이거 탄핵 청원 국민의 자유고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탄핵했던 사유가 뭔지 지금 기억하세요? 기억 못합니다. 그래도 기억 못하시죠? 네. 그 코로나 때 중국인 입국을 허용해가지고 그때 그 뭐 우한 폐렴을 확산시켰다라는 네, 것을 대표적 가지고 유언비어죠. 예, 그거 가지고 그것을 탄핵 청원한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오는. 예,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습니까? 국민 아니 그때는 심정이? 2020년 2월에 네. 특별 입국 절차로 이미 전환을 했고 중국에서 입국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이후로 중국 입국자로 인한 어떤 그 전파 사례가 거의 다 차단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방역에 정말 우수하고 모범적인 전 세계가 지켜본 그 절차였거든요. 이런 특별 입국 절차에 뭐랄까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좀 불편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마스크 대란이 있고 이랬는데 이후에 전부 칭찬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전염병을 선동하는 게 사실은 선동 중에서 가장 나쁜 거예요. 이게 그 전염병이라는 건 불확실한 거고 누구나가 해자가 될 수 있고 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 고조됐을 때 굉장히 선동하기가 이제 아주 악성 선동이 있을 네. 수 있는데 그때 그게 한 3월부터 거의 수습이 됐죠. 아주 훌륭하게 수습이 그러니까 됐죠. 이게 유치하잖아요. 숫자로 따지는 게 그때 140만 넘었는데 지금 13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지금 몇백만이 참네. 되려고요. 예, 예, 예. 아예 참 그런 식의 이게 참 할 말이 그런데 없네. 예, 요 시점에서 이런 기사들이 슬슬 많이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섣불리 행동에 옮겼다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그리고 요거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 탓에 망설이는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 이렇게 살짝 그 탄핵하지 마라. 요거 위험해. 이렇게 유도하는 듯한 의원들용 낚시 어떤 기사가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드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별 있는데. 얘기 다 나오죠. 네. 그쵸? 네. 네. 그런 거는 김빼기 기사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요. 김빼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을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마치 엄청 큰일 난 것처럼 그 한마디 했던 걸 가지고서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그때의 탄핵은 아예 이유가 안 되고 말이 안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2년 넘게 기다리면서 제발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안 먹혔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자꾸 뭐 역풍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역풍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예, 게 예.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 재판관들의 임기가 올 10월, 9월이면 이제 끝나죠. 끝나요.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끝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은 실제 그게 유권에 맞아도 기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수긍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탄핵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니네 역풍 맞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정치적 부담이 있다.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 답이 나와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노무현 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시기적으로 그때는 총선 직전에서 벌어진 거니까 대통령제의 특성상 총선으로 일정 정도 변화 개혁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탄핵할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총선에서 해줬는데 민심을 표출했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그러면은 선거 가지고도 못 바뀐다 그러면 대통령에서는 탄핵 말고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국민들의 절박성이 훨씬 더 더한 거고 지금 안 그래도 임기가 이제 3년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깝깝한 거예요. 지금 이 자영업자는 사람들은 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뭐 방통위 사태 보십시오. 뭐 방통위원장이 도망가고 임명하고 도망가고 반복되는 것들이 아마 전부처로 확산될 텐데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뭐 좀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경제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생존의 문제가 연결돼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보다 아마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어서 저는 야당이요 이 부분 대해서 최소한 이런 이 갑갑함을 넘어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윤석열 조치를 좀 안 보이게 해달라 당장에 이런 요구를 일정 정도 어떤 식으로든 수용을 해주지 못하면은 야당도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노영희 변호사가 아까 얘기하신 거에 제가 좀 그 첨부를 좀 하자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김용민 의원은 탄핵을 주장하고 또 조홍천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똑같은 얘기야. 조홍천 민주당원이 아니죠. 아니지. 네. 그러나 같은 이제 성향에서 다른 성향일까? 다른 성향이지. 같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건드렸다가 한나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응천 논리라서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좀 배척당했던 거죠. 네. 노무현 탄핵의 역풍은 이거는 국회 탄핵 소추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국민적 인식 때문에 이게 그렇죠. 벌어졌던 거잖아요. 예, 어떻게 제가 네, 말씀을 좀 그때 해주시죠. 청와대 근무할 때라서 너무 생생해요. 그래,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 때니까 좀 편하더라고. 일을 안 해서. 회의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보고서를 본관의 집무실로 못 가져가가지고 제가 한번 관저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관저 내부를 모른다고. 그 상춘제 넘어서. 두 번을 꺾어서 들어가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밀담하는 자리에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별의별 해프닝이 많았는데 대신 공식 회의가 없으니까 일은 많이 주는데 참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 출래불사춘 이러면서 아주 그 우리가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고 복귀할 때 참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그때 충청도 강원도의 노인들까지 열린우리당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 역풍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단했지. 납득이 안 가는 걸로 국정이 마비가 되고 광화문 저 청계천 일대 촛불 시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수십만 인파에다가 저기 전혀 진보 정당을 찍을 것 같지 않은 노인들까지도 국회의원 그 190몇 놈이 이랬다고 뭐 해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그해 열린우리당이 아주 엄청난 압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몇 석이더라? 50% 가까이. 152석이었어요. 그나마도 정동영 대표의 그 노인 폄하 발언이 없었으면 170석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나라당이 완전히 그 거의 뭐 탄핵의 그 역풍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쫄딱 망했던 거예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아주 약체였었잖아요. 50명도 그렇죠. 채 안 됐었잖아. 그게 이제 그죠? 민주당에서 분당해서 나오니까 분당해가지고, 예. 반반으로 나눠졌고 또 민주당에 그때 뭐 탄핵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2004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2월 18일 날하고 24일 날 대통령이 말한 발언이 이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 발언이 뭐였냐면은 대통령이 처음에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나도 모르겠다. 요거 하나 하고 24일 날 2월 24일 날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우리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제 요 얘기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탄핵 조순영 의원이 시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그것을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나 행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 누구가 사실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은 사실은 새천년 민주당 하고 열린우리당의 싸움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건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잃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만 이게 내부 분란 때문에 사실은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 분당 사태가 벌어져서 한마디로 네. 이제 네. 내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총선에서 선거로 심판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 이게 그냥 법으로 가서 대통령 자르는 것보다는 그런 경쟁해가지고 총선 심판받으면 되는데 총선은 아마 한 달 앞두고 무리하게 탄핵했다 역풍 맞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총선을 했잖아요. 지금하고 다르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다음에 문제 아닙니까? 그 새천년 민주당은 정당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에 있는 그 노무현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고 한나라당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은 국힘의 전신이잖아요. 근데 그 한나라당은 당시에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이 눈에 가시였었거든.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기 싫은데 왜 저기 올라와 있냐? 그 끌어내리고 싶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아가지고 이제 노무현 끌어내리기를 했었던 거여서 국민들이 반대를 했었던 거고 탄핵의 역풍을 맞은 거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게? 근데 어디다 탄핵 얘기만 나오면 여기도 140만이었었다. 뭐 노무현도 탄핵당했다. 그런 얘기를 갖다 끌어붙이는데 그럼 국민들이 그거 속을까요?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결론이 다 나와서 덧붙일 말은 많지가 않은데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선거 때 제가 제일 기만적인 용어가 중도층 표심이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역풍을 분다는 어떤 논리 근거였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여서 반발 심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번 선거에 존재하질 않았어요. 이게 언론의 아주 대표적인 기만적인 어떤 언술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어지는 게 이제 탄핵 역풍인데 지금 탄핵의 어떤 절박성이랄까 뭐 어떤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여론에서 나온 겁니다. 네. 어떤 정당이나 기득권 정치 정당에서 충돌이 있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어떤 정략적인 어떤 여지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 그렇죠. 네, 이런 점에서 이거는 당시에는 정당에 의한 어떤 발화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국민 시민 자체가 주체라는 거. 네. 이런 점에서 확실히 어떤 성격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 탄핵을 갖다가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적당하게 상황과 시기는 좀 잘 봐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맞아요. 해요. 네. 섣불리 하면 안 그러나 돼. 민주당이 여기서 거리를 두는 듯한 행동,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스스로 역풍을 얘기한다거나, 그러게. 또는 뭐 어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인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성격을 잘못 진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받들겠다는 마음가짐과 그럼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단지 시기나 뭐 최상병 특검안도 그랬습니다. 원래 7월에 통과시키는 거 재의결까지 한다 그러는데 그건 지금 힘든 게 거의 보여지고 오히려 7월에 재의결하고자 원하는 건 용산입니다. 다음 지도부가 등장하기 전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잘 108명 관리가 될 때 이때 거부권을 빨리 행사해서 7월 중에 재의결을 하자. 오히려 그렇지. 이 전략은 지금 용산의 전략이 돼 있거든요. 빨려들지 말아야지. 이럴 때는 8월로 좀 늦춰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 오늘 이 순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을 회부 못하게 하는데 이거 민주당 도와주는 거야 이게. 그래 그냥 떠들라 그래. 예. 자기들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시시각각으로 정치 상황은 변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자익을 해서 이걸 관리해 나가는 건 정당의 실력인 거지. 일단은 받들겠다는 어떤 태도부터 보이고 그렇게 어떤 시민의 뜻에 우리는 함께 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네. 좀 보여주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또뭐 우리는 탄핵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는 것은 반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스탠스가 조금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오래전부터 아예 거리를 두고 있는 행보는 매우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역할은 잘하겠다 그러면서도 어떤 국정의 혼란이나 공백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하는 발언만 내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야권하고 구별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최혜병 특검에 관해서 다루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요. 예, 그것도 다르고 또 장외 집회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홍준표 시장하고 또 비밀리에 만나면서 또 이런 얘기를 더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런 것들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준석 대표 자주 만납니다. 네. 연락도 자주. 그러니까. 와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잘 봐야죠. 거기는 범여권으로 구분하는 게 맞죠. 맞아요. 네, 범여권으로 맞아. 구분해야죠. 맞아. 지금은 어쨌든 국회에서 정당하게 탄핵을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만 받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요구를 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이제 법사위로 이제 이 국민들이 그냥 한번 인기 투표한 게 아니고 인기 투표는 무슨 법사위에서 이걸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5만 명 예. 이상 동의하는. 그러니까 당장 무슨 뭐 탄핵 발의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까 논의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지. 저는 제가 만약에 있다면은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어요 법사위에서 정말 이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떤지 정밀한 여론조사를 민주당 차원이 아닌 법사위 차원에서 한번 하면은
대통령도 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정신 못 차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도 윤석열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국민들의 분노를 수용하는 자세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 우리가 볼 때의 위법 사항이 지금 수두룩박작하고 또 금방 밝혀질 것 같고 뭐 금방은 아니더라도 세월 지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이게 위법한 게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지금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그런데 하는 듯한 거라고요. 예, 네. 지금 자꾸 뭐 법기술자다운 어떤 방어막을 치고 있고 그러는데 자꾸 정치가 사법의 상위 기능이라는 걸 자꾸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맹자가 얘기한 그 역성혁명의 그 근거가 돼. 맹자가 뭐냐면은 권력은 고기 배에 불과하고 민심은 물이다. 언제든 뒤집힌다. 이래서 이 맹자의 사상이 이 과거에 우리 조선 고려 때까지 이게 저항 정신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런 말이 다 맹자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진짜 아니 때마다 척척 나오는 말이 대단해. 그래요? 미술이면 미술, 뭐 역사면 역사 이런 사면 사. 그래서 그래서 갑시다. 그러니 뭐 다음 할까 잊어버렸잖아. 아니 지금 그러니까, 맹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맹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민주당이 그냥 어찌어찌해서 발의했으면 그거 실패했을 겁니다.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성공한 거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면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박지원 그때 그 국민의당 대표도 내면 안 된다 그랬고 민주당이 다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밀어 올렸잖아요. 지금은 이것을 밀어 올리는 양상, 시민이 아래로부터의 이제 그 일렁이는 어떤 파도의 고깃배가 지금은 간당간당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주당이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어떤 그 순수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서 늦어지면 광장이 말을 합니다. 광장은 정당의 광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거는 뭐랄까 어떤 공세 카드로 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도 똑같이 심판받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위법사항을 확정 직후 탄핵하는 것은 현재 법 체계에 맞을 수가 없는 게 대통령 형사소추가 지금 면제되고 있어요. 면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범죄 맡기려면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 수사 안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수사를 안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소추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수사 안 받는데 사실 수사를 한 게 윤석열이에요. 박근혜 때. 그래서 사실 박 대통령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같은 것들 막고 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대통령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범죄를 확정하냐고 수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현 제도에서는 탄핵은 정치적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마어마한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 현재에서는 탄핵하려면 뇌물죄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박근혜 탄핵 때 헌재에서는 뇌물죄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뭘로 했냐면은 이 측근들의 사익 추구를 막지 못했다는 거, 이걸로 탄핵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치적 판단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제 와서 그런 식의 탄핵을 할 때 역할했던 윤석열 대통령 쪽은 더 잘할 겁니다, 우리보다. 결국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게 되면 탄핵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김종대 의원께서 박근혜 탄핵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당시에 지금 정진석 실장이 그때 김종대 의원하고 나눈 얘기도 있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있죠. 찾아갔더니 지금도 정진석 실장이 또 탄핵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한번 논리는 내가 이제 국방위에서 정진석 의원하고 만났는데 술도 같이 먹고 해외에 출장도 같이 가고 유난히 섭질 기회가 많은데 정진석 그때 그 국방위원이고 원내대표가 나한테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내가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국방에 대해서 의혹은 있는데 표현력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꾸 그래가지고 난 많이 얘기도 해주고 강의도 해줬어. 게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정윤회 문건이 2014년에 터지고 이제 우병우 사태까지 2016년에 쭉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정진석 원내대표, 아이 저건 야당의 그냥 정치 공세야. 아 저건 언론이 쓰는 소설이야. 하고 한 번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본 적이 없어. 네. 당연히 대통령이나 권력에 직언을 할 일도 없어. 그러다가 태블릿 그게 터졌을 때 이거 뭐지? 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하루는 이정현 당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간 겁니다. 네.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 임기 단축은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놓은 거라. 하야. 그랬는데 정진석이 그거 듣고 나오면서 무지한히 고맙더래. 박근혜 대통령한테 왜 그러냐. 이 감당 못할 사태에 어떤 출구도 안 보이는데 대통령이 내려놔줘서 내가 국회 가서 야 대통령도 마음 비웠는데 이러면서 자당 의원들이나 뭐나 이렇게 좀 시켰죠. 단속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박 대통령이 해줘서 고맙다. 아, 난 이 얘기 듣고서 직언 한 번 못 해놓고 그래. 한 번 그걸 갖다가 저기 못 해놓고 막상 저라니까 또 고마워하는구나. 그럼 지금도 직원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진석이. 저기 예컨대 최상병 문제가 있고 최해병 문제가 운영위에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본 정진석 스타일로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못 물어본 거야. 저기 대통령한테 가서 실장 정도 되면 아 저기 김건희 여사는 개입한 겁니까? 안 개입한 겁니까? 또 이게 그때 왜 그렇게 경로를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말을 해줘야 내가 그렇지 방어를 해주지.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위기 관리는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해서 돌파를 할지 방어를 할지 양보를 할지를 결정해서 위기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못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대응할 거리가 없어요 여기는. 아 그래서 나와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 맨날 긴일이다 뭐다 이렇게 나는 보는 거지. 이 양반은 덩치만 컸지. 그 저기 뭐냐 이런 데서 자기가 위기 관리자로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를 권력 앞에 가면은 못 해요. 예. 그냥 저기 뭐냐 이거 대통령이 한 걸 나한테 왜 의원들은 자꾸 물어? 뭐 이런 투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탄핵 청원 관련해 가지고 탄핵 청원이 있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실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많이 탄핵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많이 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한번 이것이 제대로 요건에 맞게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따져보자. 이 마음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네. 정진석 실장이든 대통령실이든 누구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 얘기도 못하고 경로 얘기도 못 물어보고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못 물어보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는 사실 다 시나리오가 다 짜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네,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를 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아니 민주당원들이 다 아마 그 청원했을 거다 하는데 저 아유, 말도 민주당은 안 아니고 되는. 여기 다 아니에요. 우리 변희재 대표도 지금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 아니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갈 거냐고 묻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렇지.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거부권이고 뭐 방통위원장 계속 교체고 3년 동안 이대로 끌고 갈 거냐? 저는 오히려 야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당한테. 정리하려면 정리하고 아니면 다른 답을 내놔야 되는 거죠. 아니 방통위원장도 그래요. 아니 그 당일에 그만둔다고 사표 내고 대통령이 바로 조금 있다가 그 수리하고 그다음에 그 뭐 퇴임식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네, 하고 아이고. 또 들어오면 네. 또 나가고 또 아니야. 나가고. 그 이전에도 또 그랬고. 국가 운영이 아니거든요. 그거 대통령이 언제까지 입고 볼 거냐는 그거를 그 처리를 하시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도돌이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방통위원장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무도 못 막잖아요. 게다가 그거를 지금 탄핵하려고 과방위에서 이제 행동하니까 또 그만 자기 나 스스로 그냥 물러나겠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나가고. 처음이 이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떤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죠. 지금이라도 나머지 3명을 임명을 그럼요. 하면 돼요. 빨리 하면 안 되죠.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니까 사실 그래요. 이거 자체가 위법사 아니고 이거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 대통령실의 유선 번호 02800-7070. 네.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하실 얘기가 좀 아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요즘 왜 이 사건의 국면이 바뀌고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공식 라인이 주로 쟁점이었어요. 자, 대통령이 경로했어. 그 얘기 듣고 국방비서관이 전화를 했어. 장관은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급하니까 출장 전에 긴급 회의도 소집을 했어. 그 사이에 박정원 대령이 항명 입건이 됐어. 보직 해임이 되고. 자,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강의구 부속실장의 등장입니다. 네. 예, 거기서 보니까 8시 50분부터 전화가 오면서 고요하던 평화가 깨진 거거든요. 그게 9시 반에도 또 전화가 9시送信이 돼요. 9시 52분에. 여기서는 대통령하고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보다 다른 패스트 트랙이 나온 거예요. 이게 느린 거예요. 저기 뭐 회의하고 뭐 장관한테 전화하고. 오늘이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 대기 상태인데 마지막 보직 해임 명령이 내려가냐 마냐는 긴박한 순간이니까 공식 라인은 늦죠. 네. 그러면은 전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속실장이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우당탕탕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거 언론에 얘기해 사람들이 이걸 않게 보는데 네. 이종섭 장관이 임성근 사단장을 그 보직 해임 무효화하고 휴가로 처리하라고 한 게 2시 20분에 소집된 회의입니다. 아하. 2시 20분에. 예.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미 12시 반에 휴가 신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하. 이미. 장관은 2시 20분에 휴가 지시를 했는데. 지시 전에. 그러면은 12시 반경이 어떤 시간이냐면 12시쯤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거예요. 12시쯤에. 그러면은 불과 30분 만에 관저에 있던 임성근 사단장이 상사한테 시켜가지고 전산에 접수를 시켜가지고 12시 50분에 완료가 돼요. 휴가 신청이. 오호.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속실이 끼어 있고. 패스트 트랙이 별개로 존재를 하고 그 왜 해병대 카톡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영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종섭 장관만 바보 된 거네. 그렇죠. 그죠, 바보죠. 그러니까 네, 이종섭 장관은 의외로 책임이 적을 수도 있어. 나중에 회수한 것도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니고 미리 연락 다 해서 편 다 짜놓고 나한테는 뒤처리만 하라 그런 거다. 그렇지. 이럴 수도 있는 그렇게 할 거지. 수 있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러는 와중에 그 7070 전화가 이제 어떻게 해석한 거냐 하는데 저는 당연히 임기훈 비서관이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지금 얘기가. 예, 번호가 지금 다르다며.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안보실장도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도대체 이 번호가 혹시 그 패스트 출에 거기서 이렇게 가동되는 전화가 아니냐? 그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8시 50분부터 그 부속실장하고 통화한 걸 보면 대통령 때문은 아니거든. 대통령은 회의 때 다 소통이 되니까 뭐가 급해서. 그런데 그 전에 하고 그다음에 1시 반에 한 거는 뭐냐면은 12시 50 몇 분 1시 이렇게 된 거는 임성근 사단장이 휴가 처리됐다는 걸 보고 한 겁니다. 부속실장한테. 네. 이것도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체계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압이 있지만 그게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좀 빨리 굴러가는 긴급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나왔느냐가 이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은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선 첫째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물어볼 수가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자기들도 오히려 남한치 모를 걸 내가 이 사건 설명하라 그러면은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할 수가 있다고 교육을 요게 전이 이렇고 후가 이래서 이렇게야. 저는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아니 그 전화번호는 이미 없어진 번호인데 그러니까 뭘 그게 안보라고 주장을 하냐. 죽은 번호를 바뀐 번호를 나 그게 너무 웃겼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보가 중요한데 개인 휴대폰은 왜 써? 왜 써?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개인 휴대폰은요 도청하라고 이미 다 아예 도청했지. 저기 스피커요 이건. 아니 그 휴가 가서도 이게. 개인 폰으로 쓴 거 아니에요.
국제 전화를. 네, 국제 전화도 그렇고. 근데 국제 그게 전화 무슨 개인 폰으로. 안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대. 다 털리는데 뭘 그 안보는 안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미 털렸죠. 안보 이미 같은 소리 털렸어. 하고 안보라면. 그래서 정말 걱정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는 어떤 게 지금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됐고 또 필리버스터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고. 그럼 맞대응 해봤자 어차피 24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 야당에서 이제 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상정되고 통과되고 당연히 그러고 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제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8월달 넘어서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사실 할 수도 있고요. 잘 준비해서.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야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보기에 여당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자하고 간에 지금 이 기름처럼 이렇게 뭔가 좀 그어져 있잖아요. 이 와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다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뭐 개혁신당은 2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럼 189명이잖아요. 189명 플러스 10몇 명만 사실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탄핵 청원 들어가고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거 나올 거예요. 탄핵에 동의한 당신들은 만약에 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나 대통령 거부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엄청나게 압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걸 따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저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결과론적으로는 저 이번에 있는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7월 10일 날 정도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10일경에요? 네, 그 7월 날짜도 나왔어요? 10일이라고 이제 말했는데 10일인지 그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일주기에 맞추는 겁니다. 7월 19일 중순 정도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경북경찰청에서 나오는 결과는 결국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거잖아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난 국민들이 야 이거 괜찮다. 나 이걸 뭐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조국 신당이 이 여야 극한 대치를 풀어야 되겠다면서 이 특검 추천권을 제가들이 포기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그럼 특검 추천을 포기하면 조국 신당이 그럼 개혁 신당이 좀 없는데 개혁 신당은 대한 변협을 얘기합니다. 그 대한 변협으로 넘겨도 되는 거예요? 이 추천권을? 아니 이게 원래 21대 때 처음에 그 발의됐었을 때 특검 추천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민주당이 하기로 돼 있었다가 이번에 22대 때에서 원래 다시 만들어진 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뭔가 비교섭단체에 대해서 한번 하자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 뭐 우리는 포기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당의 입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좀 실망스럽거든요. 제가 이 변협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변협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완전 친정 펴는다는 사건이 내가 느껴져서 그런 단체에다가 지금 이 특검 추천권 넘겼을 때 만약 똑바로 수사 안 나오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변협은 제가 있어봤잖아요. 근데 변협의 집행부들은 저도 집행부에 4년이나 있었었어요. 그래요? 네, 집행부 회의를 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요. 변협 회장도 혼자 막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변협 회장에게 이런 거 자꾸 맡기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변희재 대표 말대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협이나 대법원에게 자꾸 맡기자고 하는 건 그들이 객관적인 제3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여론의 방향대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뭐 이거 말고도 검사 탄핵도 그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뭐 미니 탄핵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일인데 물론 검사 탄핵이랑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른데 이 중에서 하여튼 뭐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역시 김영철 이 검사 탄핵인데 이거는 다른 3명의 탄핵과고 다르게 이 보수 진영을 그냥 뭐 왕창 깨울 수 있는 뭐 깨운다고 표현되는 아니면 그쪽을 하여튼 뭔가 덮쳐버릴 수 있는 이 사안인 게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발의한 내용은 김영철 등 그 당시 특검제 4팀 소속원들이 그 소속원들은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시켰다. 근데 장시호가 들어간 재판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재판 들어갔었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편집부서 다 찾아보니까 네. 장시호가 그 당시에 어떤 증언을 했던 얘기들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최순실 관련된 거거든요. 나머지 이재용하고 박근혜인데 이재용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건 거의 없어요. 이재용과 관련된 박근혜, 최순실 얘기인데 그럼 이게 위증이라는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위증은 일단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위증이 어느 정도가 얘기가 나와야지 교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관련된 위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아니면 최순실 아니면 이재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 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장시호 태블릿 PC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포렌식 기록 있고 뭐 제가 대신 나가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네. 그 법정에서 이미 장시호 지수 거짓말 나왔는데 이걸 제외한 태블릿 관련 제외한 장시호 핵심 직원들은 전부 다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나와가지고 이제 이 위증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박근혜 탄핵됐던 쓸 때의 얘기들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다르게 나오게 되면은 태극기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윤석열 한동훈이 결국 이거 이 사건들을 막 건드려가지고 보수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 아니야? 이게 확 퍼지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하필이면 또 그 핵심 녹취록과 그 제보자를 지금 정광훈 목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 돼버리는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만약에 진짜 이 김영철이나 저는 김영철은 그 새끼고 실제로 한동훈 윤석열이라고 보는데 모든 주도권을 했던 사람들은 이걸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가지고 한번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하다가는 야 이거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에게 제가 볼 땐 속고 있는 보수 이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 전체를 다 깨울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더 쉽게 이 판정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긴 한데 저는 민주당 법사위나 지도부가 가감 없이 어차피 박근혜 탄핵 정치적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위법성 얘기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미 끝나는 걸 갖고 끝났으니까 덮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 대사팀이 불법 조작들을 했으면 그건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가서. 그래서 폭넓은 방식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뇌관일 수 있다라고 예.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들은 예를 들면 강백신 건은 이제 강백신 검사는 신학림 위원장 수사건이고 네. 이 엄희준 검사는 저 한명숙 수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성룡은 이제 그 이화영 건인데 이거는 사실 보수 진영과 연관된 것들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보수 전체를 들고 이렇게 깨워야지만 이 정리가 훨씬 쉬워지고 지금 빗장수비 이제가 얘기하는 이 빗장수비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김경철 이 탄핵에서 한번 크게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야 그냥 대충 가자 이래 버리면 이제 그냥 장시호 부르고 김영철 부르면은 위증교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증교사가 징역 10년짜리인데 그냥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냥 녹취는 거짓말로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퇴직 검찰들이라든지 이 지금 막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들고 일어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검사들인가요? 글쎄 그거는 뭐 노영희 변호사가 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여쭤볼게요. 저는 말이죠. 사실은 저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걱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승자의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예, 예. 그때 5만원 좀 했었죠. 그리고 또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총선 직후에 자칫하면 역풍이 불까봐 걱정했던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와 지금이 여론 지형이 다르더라고요. 지금이 의외로 모든 여론조사상에 역풍이 불만한 중간지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중도층 표심이란 말이 기만적이다. 이게 그 당시와 지금이 가장 달라진 거고 일단 밀어붙일 때는 똑부러지게 제대로 하라는 여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 사회의 엘리트층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역풍론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건 여론 지형이 다른 게 주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판이다. 이 바람의 방향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판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모아지더라고요. 그것도 민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맞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들이 잘했는데 민주당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류의 반발이 아니에요. 뭐예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검찰권을 너무 사적으로 많이 활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검사들이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밑에 있는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내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나 지금 탄핵의 명단에 올랐던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검사들 좀 있으면 꼬꾸라지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을 다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는데 이제 아직은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아 이거 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우리를 좀 더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검사인데 검사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건 난 싫다.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 탄핵 명단에 올렸던 그 7명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옹호하는 발언도 나오긴 하죠. 게다가 이완석 검찰총장이 이제 뭐 난리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다들 내가 검사니까 나 욕하는 거 싫고 내 식구들 욕하는 거 싫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예컨대 이런 말도 있어요. 박철환 강주고검 그 검사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나도 싫지만 우리가 그럼 잘못 안 했냐? 이게 억지적인 것이냐? 우리도 반성하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너무 하는 거 싫다.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러는 거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오히려 검사들 중에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우리 이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여기서 지금 밀리면 안 된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밀리면 우리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거기도 뭐 삼국지구만. 네, 거기도 지금 복잡해요. 네, 3분적인. 헌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헌재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검사 탄핵 지난번에 한번 기각됐었었는데 그걸 보고서 사실은 당시 5대 4였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비난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사 탄핵 명단에 올린 사람이 물론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고 명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헌재 재판관들이 바뀌기 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봐야 돼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한번 봐야 돼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어떤 행정부 내에서 검사가 뭐 기소에다가 수사지휘에다가 이걸 공소유지하는 전 과정을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검사를 상권의 하나로 인정해준 적도 없고 여전히 어떤 그 도구고 수단이 돼야 될 검사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목적으로 만드는 이게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라는 궁여지책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뭐 좋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아니 모든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사실은 소환제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사가 하나의 예외적 집단이 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만들자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했던 검사들의 폐악질을 보면은 무슨 뭐 위증을 사주하고 세미나를 하고 무슨 뭐 거기에다가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온갖 지저분하고 추잡한 사연들이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지금 실종돼 있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탄핵이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차선의 낫죠. 선택으로. 제가 이제 헌재가 되게 중요하다. 지금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윤후덕 의원이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그 과정이 그냥 나이 많고 오래됐고 막 이러면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종석 소장이라는 사람이 성향이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그래서 수장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자체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동기고, 네, 서울대. 그런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수장이 되게 만든 이 구조는 옳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이런 입김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못한다. 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래 7월 15일 재헌절 7월 17일 그 이틀 전에 월요일에 국회에서 이 헌법 네. 개정안 관련돼서 토론회를 공청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토론을 할 예정인데 오. 그때 사실 저는 이 탄핵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지금 우리들이 문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쭈루룩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아.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좋네요.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함부로 하는데 그걸 어찌할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는 좀 바꿔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9명의 성향을 보게 되면 다 5대4로 계속해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게 지금 많은 법조인들의 지금 특징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쯤에서 제가 김종대 의원님이 워낙에 뭐 이것저것 다 잘하시니까 자동차에 관심 많으세요. 자동차. 아 지금 그 자동차 쪽은 아니야? 참혹한 사고 뭐 예. 저는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아 차는 관심 없으세요? 관심은 없지만은 뭔 자동차 얘기인지- 남자들이 다 좋아하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왜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네. 이 서울 시내 교통 체증에 제가 일익을 담당하고 싶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선호해서 아예 그래. 운전면허를 안 따고 그건 엄청 좋은 거지. 음주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해놨죠. 아니, 그렇구나. 음주를 좋아하시니까. 예. 아니, 근데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어. 몰라가지고. 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원인 규명 위해서 이제 경찰이 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 이런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뭐 EDR? 요게 사고 직전 5초간의 엑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을 저장하는 기록 장치인데 요게 없다. 작동시킨 정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을 운전한 분은 급발진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변희재 대표도 저는 뭐 차를 운전을 뭐 운전도 안 전혀 하고. 전 모르죠. 의원님도 차에 운전. 대해서는 모르고 운전대를 잡아본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럼 뭐 우리는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아니 운전하니까. 노 변호사님은 뭐 운전하시지만 우리들은 이거 차 고치지는 않으니까 아, 네, 그죠? 그래요. 남자분들이 이거 다 잘하는데 나중에 아니, 집에 근데 가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예, 이 사건의 일단은 여파가 우려되는 게 참. 앞으로 저기 노인들 운전에 맞아. 대한 여론이 급격히 네, 악화되면서 68세라고 예, 하잖아요. 노인의 어떤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68세거든요. 네. 그런데 봐라 저렇게 착각 운전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저기 제가 택시만 타도 70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택시가 노령층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70 넘은 노인이 보니까 노인이 운전하네 그러면 택시 승객이 옛날에는 불안하지. 괜찮았는데 이 사건의 불안해져. 여파로 불안해져. 불안해지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노인 복지나 노인 빈곤이 세계 OECD 국가 최악인데 이동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거부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요. 이것도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버스 운전사인데도 저렇게 실수를 하냐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면 물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 그러면은 그건 뭐 이건 뭐가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거기다가 술도 안 드셨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여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도 손 좋으면은 용돈이라도 해주고 어디 짜장면이라도 하나 이렇게 먹일 수 있는 할아버지 능력이 여기 택시 운전에서밖에는 나올 데가 없는 분들이 지금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런 쪽으로 해서 여론에 그런데 맞아. 악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 아니 아직은 지금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수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 노령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지도 그게 위험한 사고일 네, 수 모르는 있어요. 거고. 60대. 네, 네. 68세면 요즘 68세면 노인이 노인으로 지금 아니죠. 분류가 안 되는 나이예요. 지금 몇 살인데 아니 68 법적으로는 세를 65세인데 노인이라고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긴 65세인데 한데 지금 환갑잔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이. 안 해요. 음. 그런데 그렇게 어떤 거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자신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 자칫 청년계층이나 이런 데서는 노인 폄하 내지는 비하로 연결되거나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운전 면허를 다시 갱신할 때 그때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자 하는 건데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90세도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80세도 하고 예. 그 분이 그 시험을 뭐 안전장치에서 통과하는 한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내가 그 언젠가 가가지고 그 운전면허에서 떨어지고 온 노인을 한 분 뵀는데 아는 분이 어떤 교수님인데 우시더라. 왜냐하면 거기는 자동차가 없으면 정말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해서 저기 가서 그 뭐 큰 마트 가가지고 쟁여놓고 물건 사가지고 와서 한 달 사는 거거든 집에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살고 이렇게 하니까 큰 마트들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울더라. 아, 그게 참 마음 아프던데. 68세는 네. 그런 안전장치 시험을 볼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활동하는 그러니까요. 거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68세뿐만이 아니고 70세 넘어서, 75세 넘어서, 80세. 그럼 뭐 나이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 네. 모친도 강화도에 사시는데 강화도에 전원주택으로 지금 가시는 분들 80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 차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80대 다 운전하고 다녀요. 네. 저희 모친 70대 중반이지만 운전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파장이 지난번에 훈련소에서 병사가 그 훈련 중에 사망했을 때 중대장이 여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심리 치료 받는다 그래서 또 이게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게 맞아요. 되는데 네. 내가 항상 이런 류의 사건을 봤을 때 우리 사회는 비본질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왜 그 문제를 갖고 젠더 갈등이 생겨야 됩니까? 남녀가 엉뚱한 프레임으로 이게 맞아요. 그렇게 왜곡이 번지는 되는 거예요. 거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어떤 착각 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생물학적인 어떤 요인으로 자꾸 환원시키려는 습관이 있어. 우리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가. 아니 그리고 기사를 꼭 그렇게 써. 나이를 네. 보고 이거는 요렇게 맞춘 매번 뭐 보는 거지만 네. 예. 그러니까 그 기사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옛날에 왜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만두 했을 때 그 속에 넣는 소를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여튼 보고 이거 무소 있잖아. 채 썰어 가지고 이렇게 다져 갖고 넣는데 그게 시커매져요. 네. 오래되면 갈변해가지고. 근데 그게 쓰레기 만두다 그래가지고 이 용어가 이거 쓰레기 만두네 그래가지고 만두집이 다 망했었잖아. 그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운영자 자살했어요. 진짜요? 네, 자살했어요. 그거까진 한번 몰랐네. 옛날에 KBS에 만두 파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선택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우리가 토론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류의 저희 소모적인 갈등의 공통점은 을과 을을 싸움을 붙이고 맞아. 진짜 저 기득권자들은 빠져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아니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그 청년의 남녀 차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회의 차이라 그래 버리면 진짜 전쟁이 되거든, 내전이 되는 거고. 이것도 또 세대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본질이 아닌 문제를 기존의 갈등에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 이게 아주 나쁜 정치거든요. 네. 자, 어쨌든 아까 이제 그 김종대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어쨌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윤여덕 의원이 발의한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이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근데 헌재 소장이 사라졌을 때, 네. 그러니까 유고시, 뭐 권한대행이 그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행령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률로 만들자. 아. 이렇게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10월에 끝나니까. 아니 이종석 죽은 거 아니에요? 그 헌재 소장은 10월에 끝나죠. 10월에 끝나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시행령으로 뭐 누가 되네 마네 이거 가지고 하니까 그거를 아예 조금 더 높은 상위법령으로 이거 정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내지는 민주당에서 탄핵에 관련된 절차를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면에서 이해가 가네. 그 최상병 건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비공식 라인에 주목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작년에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경로하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수습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공적 행위를 하는 중에 그 화를 낸 거기 때문에 여당이 아니 대통령이 회의를 하다가 역정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하면서 마사지가 들어가고 수습이 가능했을 건데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사가 나오면 어떻게 물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물어볼 방법이. 그게 지금 사태가 악화되고 더 커진 핵심 요인이라는 걸 우리가 재발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지 아무리 대통령실이 엉망이고 개판이더라도 대통령 한 번 화낸 거 정도는 수습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수습 불가능한 거는 그 요인이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츰차츰 나올 거니까. 나올 거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다 드린다 이거예요. 네. 흥미진진하게 보겠습니다. 예. 제2, 제3의 비선. 과연 누구일 것인가? 짜잔. 이렇게 얘기하니 나도 부담되지. 그럼 내가 한 얘기인 건 맞네. 예,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탑 클래스 온리 유 저희 프로그램 돕고 있는 광고 주인 거 아시죠? 예, 탑 클래스 온리 유 많이 사랑해 주시고 02597-3960입니다. 1:1 화상 수업 원하시는 분들 중고생들 예.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